이렇게 하고 오늘 강연을 해주실 김영숙 교수님은 그 1920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김영숙 교수님하고 한 번씩 인터뷰를 하면 참 이렇게 아주 정말 점잖으시고 굉장히 성품이 이렇게 온화하신데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거침이 없다라는 제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거침이 없을까? 그랬더니 그 세상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교수님의 후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굳이 후배 눈치 볼 필요가 있을까? 아, 그래서 거침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920년생이세요. 평양에서 태어나셨고, 김일성하고 같이 아침 식사도 같이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이제 카톨릭 계열인데 일본 조치대를 나오셨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일본 조치대 철학과 2년 후배예요. 교수님이 3학년일 때 김수환 추기경이 1학년으로 그때 입학을 하셨고 교수님은 당시 개신교셨고 김수환 추기경 카톨릭인데도 두 분이 종교적 본질에 대한 시선이 같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말이 잘 통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우리가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면, 100살까지 살아서 내 인생을 돌아본다면 저는 그런 생각 들 것 같거든요. 아, 20살 때는 이걸 했었어야, 30살 때는 이걸 했었더라면 좋았겠다. 뭐 50살 때는 이걸 했었더라면, 70살 때는 이걸 했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세월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숙 교수님이 그 100년의 언덕, 100년의 시간에서 삶을 돌아보면서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그 세월을 따라가는 저희 후학들에게는 참 보석 같은 그 조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보석 같은 조언을 김영숙 교수님 초청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 부탁을 자주 받아서 가는데 항상 듣는 얘기가 될 수 있으면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은 어떤 선입관념이라고 할까요?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대체 거기에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생각은 옳고 상대방이 가진 생각은 옳지 않다. 그런 편견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연을 주최했던 사람이 강연을 끝내고 가게 되면 왜 그런 강사 모셔왔냐고 말이죠. 왜 어떤 정당 사람은 뭐 끌어왔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주최하는 사람이 나보고도 될 수 있으면 정치 종교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오늘 앞으로는 종교 얘기가 많고 제가 오늘은 정치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 개인 생각인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이 어떤 그 고정관념에 붙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이 다른 사람 또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무엇이 진실인가 한 것을 찾고 그리고 우리 전체를 위해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거 거의 종교인들 정치인들에게 특별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 두 차례 좀 뜻이 있어서 중동 지방에 가보았는데 중동 지방에 가게 되면 구약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고란경을 믿는 이슬람 사람들하고 지금 몇백 년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 흔히 사람들 얘기가
공산주의는 100년을 못 간다고, 그러나 저 종교 싸움은 천년은 갈 거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정치, 종교적인 선입관념이 우리를 좀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래서 부탁받은 대로 정치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실인가가 문제입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그 진실 떠나서 얘기하는 거나 주장하는 건 후에 버림받으니까 무엇이 진실인가 한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내가 보았을 때는 이것이 역사적 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어떤 것일까 그런 입장에서 저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다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뿌리 출발이죠. 그리고 기반이 언제쯤 생겼을까? 뿌리는 보이진 않습니다만 언제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3.1 운동 때에 뿌리가 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3.1 운동 이전에는 우리하고 이게 생활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연속성이 끊어져 있으니까 3.1 운동 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의 뿌리는 보이진 않지만은 생겼는데 그때 어떤 변화가 왔는가 두 가지 변화가 왔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우리 선조들 선배들이 생활의 단위가 나와 내 가정 길게 봐야 우리 집안 그걸로 이제 한정돼 있었다가 3.1 운동을 겪으면서 그걸 넘어서서 가정보다는 국가가 먼저였다. 가족보다도 국민이 먼저 있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과 가족이 유지될 수가 없겠다. 그걸 깨달은 때가 이제 3.1 운동입니다. 우리 도사란창호 선생 얘기도 그 하나인데 좋은 가정을 살겠다고 이제 약혼을 하고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가 나라가 무너지고 없어지니까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 여성에게 나는 나라를 위해서 생애를 바치할 테니까 당신은 좀 더 좋은 가정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들 분도 민구하니 나도 당신과 함께 나라 위해서 살겠다고 가정을 이루더라도 우리 가정은 나라를 위해 있는 것이지 가정의 목적이 아니라는 그런 출발을 합니다. 그 변화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뭐 몇 사람에게 있었겠지 하는 전 국가적으로 일어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3.1 운동 때 우리가 일어난 게 민구안이 배워야 산다. 교육을 못 받은 민족은 희망이 없다. 배워야겠다. 그때부터 그 교육에 대한 열성,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렇게 교육에 대한 열성이 있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평양 부근에서 살았는데 기독교가 좀 많이 성황했던 것이죠. 거기에서도 하나의 교회가 있으면 초등학교 하나 만든다. 한 교회 한 학교 그것이 거의 아주 상식적으로 됐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고향에 있는 교회 학교에 다녔고 5학년, 6학년은 없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다닌 장덕학교입니다만은 거기 가서 다녔는데 그것도 또 교회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참그 교회를 많이 만들어졌고요. 또 민간 교육도 그때 많이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아주 전국적으로 생기고요. 또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 선교사들이 와 보니까 독립과 교육이 먼저라고 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도 독립과 교육이 먼저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교를 세워줬습니다. 옛날 그 옛날이죠. 100년 전이니까 그 옛날에 서울에 연희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 세브란스가 생기고 그런 건 상상을 못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 가운데서도 이제 배재, 경신, 배화, 이화, 여자중학교 이런 그 작은 그런 속에 그만큼 많은 학교가 생기리라고는 우리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평양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숭실전문학교가 생기고 신학대학이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가 생기고 숭실중학, 숭의여중, 광성중학, 정의여중 그 당시 평양이 아주 작은 그릇 속에 그렇게 학교가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겁니다. 그것만 아니고 이제 대구, 광주, 전주, 저 남쪽에 내려가서 순천 전국적으로 이제 학교가 생깁니다. 또 그리고 언론기관이 이제 그때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다 3.1운동 일어난 다음 해에 생겼습니다. 제가 그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두신년하고 백주년이 되는데요. 그렇게 교육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잘 자랐습니다. 일대시대에 잘 자라고 있어서 그 민족의 힘이 해방되는 것과 더불어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는 기초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런 그 교육이 없었다 하게 되면 해방됐다고 해도 독립국가가 될 만한 그 기반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는 것과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도 탄생되고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은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어디에도 100년 동안에 그렇게 교육이 많이 올라간 나라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그 미안한 얘기지만은 필리핀이 한때는 이제 국민 소득이 70달러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그만큼만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 필리핀의 경제하고 우리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힘이 있었는가? 역시 국민교육입니다. 국민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면서 48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되는데 대한민국이 탄생되고 2년 후에 전쟁이 났다.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탄생은 사실은 48년이었지만은 전쟁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대한민국이 제자리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전쟁 전 2년 우리 뭐 혼란기만 겪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40년 동안 연속되는 것이 이제 자유당 이승만 정부를 중심 삼는 정치가 되고요. 이제 거의 끝나면
또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이제 시작되는 이제 군사 정권이 계속하게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에 우리가 불행하게도 정부는 수립됐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이 없고 이승만 박사의 애국심은 우리가 인정하지만은 정부의 독재주의, 독재 정권이 큰 병이 됩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이승만 박사 정부가 시작돼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정권이 끝날 때까지가 이제 한 40년 되는데 그 40년을 어떤 시대를 봐야 하겠는가? 세계 역사적인 위치에서 쭉 보게 되면 그 40년이 권력 국가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국가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국가고요. 정부와 국민이 평등하게 되지를 못하고 정부는 위에 있고 국민은 아래에 있는 이 시대를 이제 권력 국가라고 우리가 보는데 그 40년 동안은 권력 국가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남아시아의 나라라든지 아프리카의 신생 국가나 이제 후진 국가는 그 권력 국가 기간 동안에 혼란만 겪고 성장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육을 받은 국민이기 때문에 4.19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은 다시는 대한민국에 용납될 수 없다고 하는 역사에 아주 큰 강을 걷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희생도 컸습니다. 희생도 컸지만은 4.19를 넘어섰다 하는 건 물관이 다시는 독재 정권, 무슨 투표할 때 부정을 하는 일 이런 건 용납될 수가 없다. 그리고 6.25 전쟁을 겪는 동안에 미국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동안에 이승만 박사 때에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 큰 이제 밑둥이 서는데 그 민관이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출발이고 목적이다. 그건 우리 주변이 전쟁을 겪는 주변이 우리에게 준 아주 큰 역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역사를 만드냐 하는 건 우리에게 달렸지만은 대한민국의 큰 역사의 방향은 자유민주주의가 이승만 박사 때에 정착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그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는 이건 군사 권력입니다. 군사 권력이 정치를 이제 지배하게 되는데 후진 국가들은 한번 거기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그걸로 무너지거나 역사가 후퇴했는데 우리는 교육을 받은 국민들의 능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아주 소중하게 극복했습니다. 결문관이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 밑에 한국 경제가 그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세계 어디에 가봐도 군사 정권 때에 경제가 성장했다 하는 역사는 못 보는데 우리는 그때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고요. 그 연장돼 가지고 한국의 기적이라고 하는 세계 역사의 하나의 큰 모범이라고 할까요? 그 대한민국의 훌륭한 위대성을 거기에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타난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으면 좋은가 하는 건데요. 저보고 얘기하라고 하면 교육을 받은 국민이 산다. 교육이 오는 국민은 희망이 없다 한데 게으른 국민은 희망이 없다. 이를 사랑할 줄 모르는 민족에게는 장래가 없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한데 저도 이제 20대가 되면서
일본에 이제 대학 공부를 하려고 갔는데요. 그때 일본에서 제일 강하게 느낀 게 민관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사랑하는데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우린 너무 게을렀다. 이건 게으른 민족은 희망이 없단 말이죠. 그 정말 되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일본 사람들이 같이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한 20년 있다가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가서 보고서 느낀 건 이 사회는 열심히 일해서 경제를 쌓고 그 경제를 사회가 공유할 줄 아는 부자가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경제 정책.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20년 걸려서 열심히 일하는 근면한 민족이 되고 한 20년쯤 또 지난 다음에는 그 부의 혜택을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선진 국가가 된다 말이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성공한 게 민관이 이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제가 뭐 많이 설명할 무슨 여건을 가진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981년입니다. 서울대학 사회학과에서 그 교수님들이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국가나 국민의 의식 구조는 10년만큼 한 번씩 하는 게 이제 보통인데요. 1981년 그 발표한 걸 보니까 그 가운데 어떤 항목이 있는 거 아니 당신이 먹을 것이 있고 생활이 안정돼도 일을 하게 된가 그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86%가 나 먹을 거 있고 생활이 안정돼도 일한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일기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 일한다고 말이죠. 전 그때 그 통계를 보고서 이전 됐다 말이죠. 이건 참 단군 이래의 국민의식의 변화입니다. 내가 먹고 살 수 있어도 일은 한다고 하는 것은 일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조금 전에 호주의 호크 수상이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우리나라를 2박 3일 동안 다녀가서 호주에 돌아가서 자기 국민들에게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가운데 하나는 민관이 한국 가보라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국민은 반드시 부한 나라가 된다고 말이죠. 지금은 우리 경제보다 한국이 떨어져 있다고. 그러나 이제 얼마 지나게 되면 일본 다음에는 한국이 될 거라고. 우리보다도 경제가 올라갈 거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민구안이 한국 갔더니 우리 삼성이나 뭐 현대나 그 당시 대우그룹이나 LG그룹들 있잖아요. 또 중견기업 전부입니다. 뭐 제약회사들도 다 거기서 전부가요. 그 중견 간부들이 과장급 간부들이 월요일에 회사에 가서 일을 시작하고 토요일 오전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가 되게 되면 연수원으로 갑니다. 기업가들이 다 기업체마다 연수원이 있었으니까요. 연수원에 가서 토요일 밤을 거기서 자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집에 돌아왔다가는 또 월요일에는 회사로 갑니다. 거의 모든 회사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호쿠스상이 그걸 보고서 민구안이 저렇게 일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애는 없었다고. 그때는 뭐 노동조합이니 뭐니 그거 없었습니다. 잘 살아보자 그 말이죠. 우리도 일해가지고 부자하게 이제 부한 나라가 되자고 말이죠. 거의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을 해서 쭉 하다가 전두환 대통령 때 들어오면서 신군부라고 그러죠.
이 경제가 무너지면 어떡하는가 하고 많이 걱정했습니다. 무너지면 어떡하는가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 경제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군인이니까 군사적인 독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뭐냐고 하니 교육과 경제는 난 모른다고. 그런지 우리 군인이 할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와 교육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이죠. 그 전두환 대통령이 한국 경제학자들 그 연합회 부탁 그때 고려대학의 성창환 교수가 아마 회장으로 있고 그랬을 겁니다. 거기에서 부탁해 문구하니 우린 경제는 모른다고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좀 잘 지시해 달라고. 그 경제는 살았습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 끝날 때쯤 되니까 애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이죠. 저 전쟁을 겪은 나라가 저렇게 경제가 올라갈 줄은 몰랐다고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전부 우리 국민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과 인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할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같으면 나라가 시작하고 또 후진 국가는 40년 동안에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는데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초도 얻었고 경제의 기반도 쌓고 그 기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돼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 성장도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한 40년쯤 지나고 나니까 역사의 한 시대가 이제 지난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를 이제 넘어가지고서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출발이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는 이제는 권력 국가는 끝났습니다. 독재도 누구도 할 수 없고요. 또 군사 정권도 다시는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고요. 이 두 가지를 겨지고 나니까 문민정부라고 그랬습니다마는 법치국가로 올라왔습니다. 그 모든 나라가 올라가는 순서가 권력 국가에서 법치 국가로 올라가는데요. 그 법치 국가로 올라가게 되면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법치 국가가 돼서 지금까지 우리 한 30여 년 동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법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상식적으로 압니다만은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법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또 군사나 뭐 이런 권력 집단 등이 아니고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법부, 사법, 행정이 분리돼서 나라다운 나라인데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는 이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민주국가의 기반이 생겨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두 가지가 그냥 살아왔는데요. 첫째 하나 뭔가하니 자유민주주의의 전통도 계속돼 오고 또 법치국가의 기반도 생기고 그래서 잘 계속되어 오고 김영삼 대통령이 지나서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대로 아마 성장했으면 지금보다 모든 점에서 더 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에 와서 이제 이만큼 나라가 성장했으니까 통일에 대한 길도 열어야겠다. 통일이 되면 에, 정말 달라진 나라가 될 수 있고 작은 나라가 아니고 큰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통일의 길을 열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통일의 길을 열었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생각은 맹고하니 북한 경제가 우리 경제만큼만 올라오게 되면 통일은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되면 안 되지만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은 거의 다 이제 상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경제 원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민간을 통한 돈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때 잘못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북한은 경제가 올라가도 공산 통일이 아니고서는 6.25 전쟁을 겪었으니까요. 통일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국가가 될 수 있으면 통일을 하고 공산국가가 안 될 바에 안 되게 되면 통일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적화 통일만이 통일인데요. 우리는 민주화의 통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때도 잘 모르던 때니까요. 그런 것 같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두 번 좀 내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전국 북경에서 서울로 오는 대한항공을 탔는데 우리 한국으로 오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겨우 자리를 하나 구해서 이제 비행기 2층에 올라가서 탔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물론 다 가득 차 있는데 KBS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주관하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내 제자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분이 날 찾아와서 인사를 해요. 그리고 또 그 교향악단의 지휘자도 찾아와서 또 인사를 해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두 분이 여기서 같이 오게 됐다 그랬더니 평양에 교향악 연주를 갔다가 연주를 못하고 돌아오게 돼서 그 일행들이 다 같은 비행기를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임자가 한 말이 뭔가하니 평양에서 교향악단을 데리고서 다 들어갔는데 북쪽에서 돈 가지고 왔느냐고 그래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200만 불을 내고 두 차례 연주하기로 했는데 돈 안 가지고 왔으면 연주 못한다고 말이죠. 그나마 우리 이제 한국 정부가 보내줄 거라고 우린 그건 잘 모르고 와서 그랬더니 그 연주 못한다고 말이죠. 그 연주를 못하고서 소리 나오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 비행기를 타게 된 겁니다. 그때가 간만 알아보니까 어떻게 계약이 됐는 거 아니 두 번 교향악단이 가서 연주하는데 200만 불을 주기로 하고서 갔는데 헌금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해서 연주를 못하고 쫓겨온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누가 가서 연주했다 서울에서 무슨 뭐 음악회 해줬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가서 음악회 해준다고 하는 걸 우리는 몰랐죠. 그래 많이 줬습니다. 또 한 번 롯데 호텔에 무슨 점심을 같이 할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한 길이 있습니다. 나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종교단체의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거기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난 옆에 앉아서 듣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나 이번에 평양 갔다가 아주 큰 그 고생했다고 말이죠. 그난 무슨 얘기인가 하고 관심 짓고 하니까 듣는데 무슨 단체가 한 일을 문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뭐 다 다니고 뭐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한 번 평양에 그 관리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옆에 오더니 여기까지 오셨는데 빈손으로 갔으면 되시겠냐고 그러니까 무언가 좀 도움을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뭐 이번에 오실 때는 빈손으로 오셨지만은
우리 돈을 한 5억 원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민관이 당신이 관여하고 있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우리 천도교 같은 종교단체의 책임자 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로 한 사람 가운데. 교회들도 많고 그런데 5억 좀만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건 내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더니 연락이 왔는데 민구안이 내일 아침 떠나는 비행기에 빈자리가 없어서 못 가지게 됐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 이번에 이제 당황했습니다. 이거 다 가고 나만 못 가게 되면 안 될 텐데 어떻게 되는가 말이죠. 그래서 의논해가지고서 다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좀 약속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럼 노력해 보겠다고. 그리고서 이제 왔습니다. 와서 이제는 돌아왔으니까 뭐 일이 끝났으니까 됐다고 표현이 있는데 한 4, 5일쯤 됐는데 일본 동경의 조청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오더니 그때 약속한 돈 언제쯤 될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를 했지만 이건 내 책임 아니라고 나온다는 게 아니라고 했더니 그러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린 다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지금은 걱정거리가 생겼다고. 어떡할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들을 때 내가 아는 교수 한 사람은 무슨 절간 보수한다 하는 걸로 오라고 그랬는데 돈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안 갔더니 그랬구나 말이죠. 하여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은 돈을 줬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북한에서 뭐 했는가 핵무기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의미에서 통일을 위해서 경제 원조를 줬는데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정권이 바뀌니까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되게 되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걸 민구가 이제 군사 도발을 해본 겁니다. 연평도에 폭격도 해보고요. 천안함 사건도 그때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북한에서 살았고 또 살아니까 그런데 이제 무력으로 협박하게 되면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체질이 거의 북한 체질입니다. 근데 그 북한이 통일을 원한다 하게 되면 그건 적화 통일인 통일이고 그 밖에는 저는 그 정권이 있는 동안은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정권이 지나게 될 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대통령을 완분이 누구하니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때에 북한의 그런 뜻이 있고 대한민국 안에 우리 냉전 때 좌파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좌파가 이제 일어나는 게 운동권입니다. 그 운동권 젊은 사람들에게 전부 이제 팽창하니까요. 저 연세대학교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운동권 학생들은 전부 이제 법조계에 가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교육계에 가든지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운동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운동권이 팽창하고 이제 거의 문재인 대통령 때 와가지고서 이제 사회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학에 있을 때 운동권들이 그동안 세월이 지나서 60대, 50대 후반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사회적으로 정치를 이제 책임맡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다는 판단이 나겠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통일을 위해서 더 늦어지면 안 되겠으니까 북한과 손을 잡아서 통일을 해야겠다. 그건 중요한 뜻이고 또 우리도 다 공감하니까 이루어지는데
그럼 그 통일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되냐, 그렇게 볼 때에 대한민국이 원하는 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하겠다. 그러면 북한에서 그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체질상 안 되는 거고요. 북한의 정권은 지금 뭐 김일성 왕족 왕가가 됐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떡하는가? 한국이 좀 양보하고 북한 보고도 좀 양보하게 해서 중국 비슷한 체제로 가게 되면 접근할 수 있으니까 미국과 더불어 중국을 통해 가지고서 통일을 좀 빨리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손잡고 통일에 대한 길을 다시 열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쉽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나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했는데, 그때 그만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그걸 이제 북한에서는 이용하고 우리는 그걸 선의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오니까요. 저보고 얘기하라고 하면 보는 것이나 다릅니다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그만 두 마리 토끼가 다 가니까 하나도 잡지 못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좀 글도 쓰고 그럴 때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중성, 정치 이중성이 이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북한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저같이 북한에서 있었고 북한의 체질을 잘 아는 입장에서 보면 통일은 북한 동포를 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동포가 통일하는 거지, 북한 정권과 대한민국의 정권이 손잡았다고 해서 통일되는 건 아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뭐 그건 절대 아닙니다. 6.25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북한 정권하고 손을 잡아서 통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쪽을 택하게 되니까 북한 동포는 오히려 멀리하고 북한 정권은 손을 잡고, 그런 방향을 양쪽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다 겪습니다만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희생되고 두 어부가 재판도 받지 못하고 북한으로 가고 그럴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게 되면 북한 정권과 통일하기 위해서 북한 동포를 멀리하게 되면 안 되는데, 통일은 북한 동포를 위한 것이 북한 정권을 위한 건 아닙니다. 그건 전 세계가 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세계와 유엔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방향은 우리하고는 다르다. 자유세계 가는 방향은 다르고 북한 정권과 대한민국 정권이 손잡아 가지고 통일된다고 하는 건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 이중성이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중성은 민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 때부터 뭐라는 거아니 국민통합입니다. 국민이 언제나 대한민국은 하나지 분열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행정을 시작할 때, 정치를 시작할 때는 민관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꾸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취임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국민 통합을 얘기했지만은 국민은 지금과 같이 분열된 때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누구도 수습할 수 없을 만큼 분열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니 경제 정책이 또 이중성입니다. 하나는 자유세계가 가져오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 경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경제정책은 민관이 150년 전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생길 때의 경제정책,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 중소기업이 뭐 상당히 많은 것, 자영업자들은 다 문 닫았습니다. 뭐 나도 압니다만 우리 연세대학교 주변의 식당들도 다 문 닫고 자영업자들은 다 문 닫았는데 그 민관이 뭐 이게 성장 주도 소득이 아니고 소득 주도 성장이 되게 되면 거꾸로 됩니다. 이게 자유주의 국가의 경제관하고 사회주의 국가 경제가 적되는데 그걸로 그만 경제가 다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조금 되더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때 청와대에 가서 일한 사람 두 분이 다 비서실장인데 두 분이 다 운정권 출신입니다. 두 분이 다 운정권 출신이고 그런데 그때 그거 같이 있는 사람이 신문에다 나서 좀 그건 아닌데 했는데 민관이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오늘 재벌들 모아가지고 좀 혼내줬다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 삼성, 현대 전부 기업들입니다. 근데 그 기업 청소들을 모아가지고서 좀 혼내줬다고 할 정도로 공무원 사람이 그런 얘기할 정도가 됐으니까 경제가 또 이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방이 또 이중성이 됐습니다. 훈련도 하지 않고요. 군사력은 자꾸 줄이고요. 북한도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북한은 그동안에 핵무기 다 만들어 놓고요. 우리는 그동안 다 그 국방에 대해서 소홀히 하니까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고 하죠. 이대로 그냥 가게 되면 대한민국이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게 되면 그건 나 같은 사람 개인이 본 거지 사실도 그렇냐 말이죠. 그 너무 편견이다.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니까 다음 대통령을 뽑게 됐죠. 민주당에서 대통령 나와야겠습니까?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다 뽑아놓고 나니까 이게 민주당 안에서 국민이 아니고 민주당 안에서 친문 세력,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던 세력이 다 버림받았습니다. 친문은 다 버림받고요. 비문, 문재인 대통령하고 노선이 다르던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왔습니다. 그건 민주당 정권 안에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 계통을 밀어내고 다른 방향이 와야겠다. 그래서 나타난 게 민구안이 우리 지금 민주당 대표되는 이재명 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나오고 나니까 그대로 갈 수 있는가 또 바꿔야 하느냐 이게 이제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권 밑에서 우리 뭐가 경찰 책임에 건, 검찰 책임자로 있던 윤석열 씨가 나와가지고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또 민주당은 안 된다. 그겁니다. 그게 바뀐 겁니다.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국민이 선택한 거지. 우리 뭐 야당이나 뭐 그렇게 선택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이제는 나라가 가는 방향을 바꿔야겠다. 과거를 바꿔야겠는데 그럼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하느냐? 그게 우리 문제입니다.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정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우리 아니면 너야 되면 우리 자꾸 이렇게 상대방을 적대시합니다. 너희는 나쁘고 우리는 옳다고 이렇게 자꾸 적대시하는데 그런 생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대한민국의 장래와 앞날을 위해서 양쪽 다 합해가지고 어떤 방향이 와야겠느냐 그게 우리 국민이 선택하는 거지 국민은 무슨 뭐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그걸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선택하는 걸 바꾸는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서 가야 하는 길인데 무엇을 보아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가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걸 보려고 하게 되면 그동안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걸 봐야 합니다. 근데 그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해야 하느냐 하는 건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한때 냉전 시대라고 있었죠. 냉전 시대에는 공산사회주의가 살아남느냐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남느냐 둘 가운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가 남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냉전 시대라고 그립니다. 좌파 우파 가운데 그건 동서가 합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가 남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냉전 시대를 가지고 한 5, 60년 쭉 세계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다. 한 지구 안에 반쪽은 살아남고 반쪽은 없어지는 건 없다. 그럼 어떡하냐? 그 변질해가지고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던 좌파는 진보로 변하고 또 우리가 말하겠던 우파는 보수로 변해가지고 진보와 보수는 한 나라에 한 정권 안에 있는 거, 한 나라 안에 있는 것이 하나만 남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선진 국가는 전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있습니다. 예, 이번엔 정권이 보수 쪽으로 갔다간 진보 쪽으로 가고 또 국민이 선택하면 진보가 보수 쪽으로 가고 그 함께 있게 됐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는 아직도 하나가 남아야 한다고 봅니다. 둘이 함께 있을 수는 없고 하나만 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 세 나라에 가게 되면 좌우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은 없고 좌우 이 둘 가운데 하나만 남는 나라가 그 세 나라가 되지. 북한은 이미 끝났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쭉 보게 되면 이제는 냉전 시대와 같이 둘 가운데 하나가 남는 때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보수와 진보로 함께 있는 때인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민주가 진보가 되고 국민의 힘이 보수가 돼서 함께 가야 한다. 둘 같이 함께 가야 하는 게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함께 가는 방향이 뭐냐? 함께 가는 방향이 뭐냐? 그게 민관이 선진 국가들은 이제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유럽 국가들은 민관이 열린 사회로 가느냐, 닫힌 사회로 가느냐, 그걸 헷갈립니다. 열린 사회는 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서 더운 사회, 많은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뭐 사회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함께 사는 방향이 열린 사회입니다. 닫힌 사회라고 하는 게 무관이 하나가 다 지배해야 하는 사회로 가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제는 세계 역사학자들이 무관이 또 철학자들이 보는 게 무관이 앞으로는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열린 사회로 가느냐 닫힌 사회로 가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닫힌 사회로 가는 사회는 나라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제일 먼저 문 닫은 건 소련입니다. 공산연동국가가 닫힌 사회로 가다가 우리끼리 잘 산다고 남하고 문 닫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뭐라는 거 아니 소련을 지금의 러시아가 있던데 소련죠. 소련을 무너진 세력은 누구냐 그런 얘기하다가 두 사람의 업적이 컸다 그럽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로마 교황 가운데 요한 바울리 수함대인가요? 그 사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맹고하니 소련은 내버려 두라. 자기네끼리 살겠다고 해서 내버려 두면 닫힌 사회는 안에서 무너진다 말이죠. 그래서 소련은 정치적으로 이미 무너졌습니다. 중국도 지금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를 가지고 문제 삼고 있고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문 닫았으니까 이제는
외부 세력하고는 완전히 벽을 쌓고 사는 게 북한이니까 도두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니 민주당이 우리가 말하는 진보라고 하는데 운동권 저승 들어와서 이런 진보는 다 없어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 남은 건 뭐냐? 진보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다시 찾아라. 또 지금 우리가 그제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인데 보수 정당은 장래로 가면 살고 과거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그건 다친 사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열린 사회로 가라. 같이 살 줄 아는 사회로 가라.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찾아가지고 열린 사회로 가자. 그게 우리들의 앞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저도 정치학자도 아니고 그런다마는 그래서 저보고 쉽게 얘기하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그 열린 보수를 가게 되면 어떤 나라가 되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잘 되면 미국 같은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열린 사회를 잘 가게 되면 어떤 나라가 되는가? 캐나다 같은 나라가 됩니다. 그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여행하는 나라가 지금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한번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민이라도 가야지 안 되겠다 말이죠. 이민이라도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엔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이민이라도 가야겠다 말이죠. 그런 분위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하나는 공무원들에게 하고요. 하나는 대학 가운데 고려대 학생들한테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가 민구안이 만약에 이민을 간다고 하면 어느 나라로 가겠냐? 그랬는데요. 압도적으로 많은 게 연구원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로 간다. 근데 왜 그러냐면 세계에서 자기 나라에 대해서 제일 불만 없는 나라, 제일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된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자주 가기 때문에 캐나다도 자주 이제 가고요. 그런데 한번 캐나다에 갔다가 전택균 씨라고 내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이게 나 다른 사람 보고는 그런 말을 못하는데 김선생이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요. 한 말이 뭔가 하니 내가 만약에 지금 20대다 20대 캐나다 왔다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 캐나다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다 하면 나 지원해 나간다고. 지원해 나간다고. 내가 그만큼 애국심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캐나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지. 캐나다가 없으면 내가 없어진다고 말이죠. 그만큼 캐나다 정부가 나와 하나가 됐는데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하는데 딸이 LA에 사는데 미국에 갔다가 심장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입원을 하게 됐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난 캐나다 가면 나 공짜로 치료받는데 캐나다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시민이냐 그래서 캐나다 시민이라고 시민권 좀 보여줄 수 있냐 그래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뭐고 하니 그럼 여기서 치료받으라고 다 치료받고 당신이 돌아가면 우리는 캐나다 정부에서 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 2주일 동안 치료받고 왔더니 우리 정부에서 다 내줬다고 말이죠. 또 한 가지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토론토에 살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지방 작은 도시로 이사 가서 한 열흘쯤 됐는데 시립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책이 들어와야 되는데 빌려다 보라고 말이죠. 더 필요한 책이 있으면 주문하라고 말이죠. 준비해 주겠다고. 그 나보고 그래요. 나 김생 책은 못 읽다가 여기 와서 읽겠다고 말이죠. 가봤더니 김생 책이 몇 권에서 읽었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렇게도 왔습니다. 하고 캐나다 사람들을 하고 이제 다른 건 민관이 캐나다 만약에 농사 짓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우리나라는 요새 또 헌법 바꾸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 나라 헌법은 어떠냐? 그러면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나? 그럽니다. 세상에 헌법 없는 나라가 없거든요. 무슨 문제 생기면 뭐 영국 거 보고하면 되지 뭐 헌법이 뭐 이렇게 중하냐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 내가 다녀보면요. 큰 나라 가운데 자기 정부에 대해서 제일 불평 없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다 보니 캐나다에 가서 이제 좀 머물러 보면요. 또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내 제자 가운데 토론토에 사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삽니다. 캐나다의 목사님들은 절대 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아파트에 삽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이 좋은 아파트에 한국 목사가 사느냐 그랬더니 내 아들이 의사인데 토론토 대학병원에 이제 의사로 있었는데 미국서 자꾸 돈 많이 줄 테니까 오라 오라 해서 돈 많이 받고 미국 갔다고 말이죠. 거기 가서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한국 며느리가 또 변호사라고.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의 수입이 캐나다에서 받는 것보다 한 4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보내준다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목사인데 이렇게 좋은 집에 산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캐나다가 다 좋다고, 다 좋은데 여기서 유능한 사람들, 세계적으로 진출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꾸 미국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 훌륭한 인재가 자꾸 미국 가니까 미국은 높이 올라가고 캐나다는 아래서 산다고 말이죠. 그분이 그래요. 어느 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다고 그래. 어느 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민주당이 잘 되게 되면 캐나다 같은 나라, 국민의힘이 잘 되게 되면 미국 같은 나라가 되면 또 우리 후배들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되는가? 지금 정치가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생각 가지고 집안 싸움이라고 돼가지고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쭉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문제를 못하겠는데요. 우리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 또 저와 같이 교수로 있는 사람들, 우리 사회 지도자들은 우리 정치인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무엇을 찾아줘야 하느냐. 그 사회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찾아줘야 합니다. 그거 있는 나라는 100년도 가고요. 그거 없는 나라는 집안 싸움 하다 무너지기도 하고요. 얼마 가다 무너지는데 그 가치라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불교가, 모든 종교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가치관인데 첫째가 뭐고 하니 진실과 정직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진실과 정직입니다. 도산암창호 선생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국민이 살려고 하면 죽더라도 거짓말 하지 말자. 네.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을 묻어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절대 거짓말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됐습니다. 수단 방법만 잘 쓰면 정권 잡는다고 그럽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전에도 없는 얘기인데요. 이제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 사전에 들어갈 겁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수고 많이 해서 고맙긴 하지만은 여기 와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쪽은 이렇게 모습 나타나니까 세계적으로도 버림받았고요.
국내에서도 믿을 수가 없고요. 그 연장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정의와 자유입니다. 무엇은 정의고 무엇은 자유가 그건 정치가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정권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의 양심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님? 정의는 권력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정의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권력 국가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정의나 자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종교나 윤리가 가르쳐주는 정의와 자유는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게 정의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무식한 사람에게는 정의가 없습니다. 자유가 주어지면 안 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정의와 자유를 찾게 되는데 정의와 자유는 무엇인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는 것. 그거 위한 자유, 그거 위한 정의입니다. 그것도 정의와 자유는 무엇 때문에 있는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길을 위해인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인권이라고 그립니다. 윤리학자들은 그걸 인간애라고 그립니다. 사상가들은 그걸 휴머니즘이라고 그립니다. 우리 종교는 뭐라 그럽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국민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빼앗는 게 아니고 주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때는 쉽게 양보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니까 그럽니다만 예를 들어 말하면 전 연세대학교 교수를 쭉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학교에서 나보고 교무처장 좀 맡아달라, 뭐 좀 맡아달라 그럽니다. 그럼 나는 우리 총장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한 2, 3일 동안 생각해 보고서 대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 친구들 가운데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쭉 찾아보면 아무래도 저 친구가 나보다 유능하겠다. 그래야 학교에 도움이 되겠다. 그럼 우리 총장한테 나 많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친구 잘 아시는 어느 교수가 나보다 적인자라고 그분이 가야 학교가 더 좋은 학교가 된다고 그 학교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 밀어내고라도 내가 해야겠다 하는 건 학교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애국심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전부 보게 되면 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그겁니다. 저는 기독교 교회에서 이제 우리 가정이 자랐기 때문에 저도 어려서 자랐는데요. 한 번 중학생이 됐을 때입니다. 그냥 철없는 때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나보고 그러세요. 내가 이젠 중학생이 됐다고 하니까 내가 너 보고 얘기를 하는데 너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긴 인생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게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잘하지 못한다. 친구들하고 좋은 직장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네가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만큼 사회가 커진다. 그 같은 사람이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그건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성장하는 법이란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들려준 교훈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우리 아버님의 말씀이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고요. 그게 바로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가치관입니다. 종교인들이 먼저 앞서서 다른 사람이라고는 뭐라고 그러든지
민족과 국가를 먼저 걱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종교인이 돼야 되고 종교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먼저 걱정하는 사람들은 일의 가치가 다르고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냐, 이기주의자가 존경받는 데 법은 없습니다.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정치가에게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종교계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한 나라 안에서 서로를 위해주고 높은 사람을 받들어주고 낮은 사람을 끌어올려주고 이 인간애가 가득한 사회가 가장 최고의 종교 사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종교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는 점점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버림받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이제 기독교입니다만 서양에 가면 교회가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독교도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 정신은 교회에서 살아나지 않고 이제는 정치 속에서 경제관 속에서 우리 삶의 가치관 속에서 살게 되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석가님의 마음은 우리 불교도 몇 사람 마음속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누구나 종교가 다르더라고 해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행복을 나누어주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양보한 인간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교의 의미는 눈에 보이던 종교 시설은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앞으로 새로운 역사,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 우리에게서 다시 출발할 수 있으면 종교가 필요하고 그걸 못하게 되면 이제 종교는 버림받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의 가치관을 21세기에 다시 우리가 북돋아 수 있는 책임을 스스로 사회 속에서 느껴야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우리 민족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목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돼야 한다고 하면 아마 대한민국도 많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살아왔던 의미도 남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함께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오늘 귀한 강연 해주신 김현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부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생애 마지막 설교를 평양 송살리교회에서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김현숙 교수님 17살이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현숙 교수님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도산 선생의 마지막 설교를 직접 들으셨는데 그 제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주로 교회 살림이나 뭐 교리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도산 선생은 나라를 얘기하고 민족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기독교를 저렇게 크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신앙의 크기에도 차이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수호 선생님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종교에 대해서도 굉장한 고수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 얘기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잠시 후에 옆방에서 문답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게 오셔서 궁금하신 점을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 나오셔서 기념 촬영하시고 옆방으로 가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을 여쭤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